저희 후견 대회가 아주 뜨겁게 정말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 본회의 이번 두 번째 본회의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전문직 후견인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은 송인규 사회보장위원회 본위원회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저희 송인규 위원님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하신 법률 및 사회복지 분야의 융합 전문가이십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청년의견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며 전문직 후견제도 정착과 법제 개선 및 공공후견제도 활성화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정원 대표 변호사이자 정부 사회보장위원회 본위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근로복지공단 이사로 활동하시면서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회의 두 번째 본회의의 좌장으로서 전문직 후견인의 현안과 공공후견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논의를 정책적, 실무적 관점에서 균형 있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송인규 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과분한 내용으로 소개받은 송인규 변호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발제자님 그리고 토론자님을 위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전문직 후견인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총 배정 시간이 90분이라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제 발표, 토론을 맡으신 분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각 15분씩, 그리고 토론 시간은 한 분당 길어도 7분 이하 정도로 해주시고요. 물론 국회처럼 시간이 경과돼도 마이크를 끄는 일은 없겠지만 시간이 촉박하니 너그럽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종합 토론 시간이 남아서 조금 남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 후견인 현황과 충실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실 박정기 부장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장판사님께서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재직 중이시고 후견제도의 실무 최전선에서 전문가 후견인 제도의 운영과 발전을 이끌고 계신 후견사건의 핵심 판사님이십니다. 특히 전문가 후견인 선임이 증가되는 추세 속에서 법원이 전문가 후견인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직무 연수를 총괄하고 계시고 전문가 후견인들에게는 존경을 많이 받는 훌륭한 판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저도 대단히 존경합니다. 재판도 잘하시고 후견 감독을 아주 친절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박정기 부장판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가정법원 박정기 판사라고 합니다. 지금 먼저 주제를 먼저 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전문가 후견인 현황 및 충실화 방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발표자 보면 전문직 후견인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시긴 하던데 저희 법원에서는 지금 전문가 후견인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처음에 지금 그 발표 전에 오늘 주제 발표해가지고 좀 의미 있는 그래픽이 있어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맨 처음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쭉 그래프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오전에도 강의할 때 보니까 2024년에 우리나라 이미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을 돌파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치매 환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후견제도 유형이 지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옆에 보면 지하철
지하철 지금 앉아 있는 그 모습인데요. 지금 딱 이 사회에 지금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맨 오른쪽에 임시모 배려석이 있는데 비어 있죠. 그 지금 그 저출산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그래프 같습니다. 그 시간이 지날수록 피후에는 재산이 감소함에 따라 이제 국선 후견 이사님도 일단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국의 10년 뒤는 지금의 일본이라는 말이 한때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거 아니고 이미 한국이 일본을 초월한 분야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고령화 치매 문제만큼은 일본을 좀 참고할 만하다고 싶습니다. 지금 고령화 세계 1위인 일본은 2025년에는 아마 치매 인구가 한 470만 명 정도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다 보니까 지금 고령자가 고령자를 돌보고 치매 환자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데 일본도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죠. 지금 2024년 기준 출산율이 일본은 1.15명인데 우리나라는 0.75명입니다. 이렇게 마치고 이제 그 전문가 후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본인 신상보호와 재산 관리에 다툼이 없는 경우 보통 친족 후견인이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본인 신상 또는 재산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툼의 당사자를 후견인 후보지에 배치하고 그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고 있는 게 현재 법원의 실무입니다. 친족과 다툼이 없는 경우는 하더라도 한국 사회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친족 후견인 또한 고령화되어 피후견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후견인 역시 후견 개시가 되는 경우고 상당히 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친족 중에 변경할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다면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출산율 저하로 친족이 후견인 되는 사례 역시 줄어들어 전문가 후견인 선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작년 제3회 한국 후견대 지금 참가하신 분들은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 그 작년에 일본 이카타 대학 법학부 카미야마 야스시 교수님이 발표한 그 통계 자료가 있었는데요. 일본 법원에서 친족과 제3자 법정 후견 선임 비율을 비교한 그 통계표를 그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 발표를 보면 일본이 2000년부터 지금 그 후견 제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친족 후견이 90% 지금 제3자 법정 후견이 9% 이렇게 됐다가 한 12년 정도 지나니까 역전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친족이 48.5 그 제3자 법정 후견이 51.5 역전이 되더니 2023년에는 친족 후견이 18.1% 제3자 법정 후견이 81.9%로 제3자 후견이 선임 비율이 훨씬 높은 걸 알 수 있었는데 좀 그 통계 보고 좀 저는 이제 후견 재판 하고 있으니까 좀 저희랑 너무 좀 차이가 나가지고 좀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같은 추세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금 이와 관련된 통계 자료가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한번 지금 내년부터라도 한번 이 지금 통계를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지금 감독관님한테 물어보니까 10%를 넘지 않는 것 같다. 제가 봐도 많아도 15%는 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지금 우리 법원 현재 통계 그 비율을 보면은 일본하고는 꽤 좀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문 후견인 직역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법인 후견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문 후견인 역할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초기 업무를 이제 맡게 되면은 성립 후견 사무를 이제 하게 되고 기본 후견 감독, 후견 종료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원래 발표 시간이 20분이었는데 15분을 주는 바람에 간단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소요 과정보험 전문가 후견인 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5 제가 발제문 작성할 때가 9월 달이라서 9월 기준으로 지금 했는데 그 변호사 지금 총 법인 빼고 153명이 지금 전문가 후견인인데 변호사 직업이 제일 지금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153명 개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변호사분 78명으로 50%를 쫓고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선 후견인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친정 후견인 선임이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은 사안에서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고 절차 구조를 통해 법원 예산으로 후견인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를 2018년 5월부터 지금 서울가정법원이 먼저 시행을 했고 아마 전국 법원도 다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견인 및 후견인 감독 보수는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원에 후견 심판을 했음에도 후견 사무를 담당할 마땅한 친족이 없는 경우, 친족이 있더라도 고령이거나 학대 방임 등 친족에게 후견 업무를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적정한 전문가 후견인 또는 후견 감독을 선임할 수 없어 어려움에 처한 피후견인 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선 후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거 규정이 가사소송법 30조 2 절차 구조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아직 국선 후견에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국선 후견 운영 현황 정리인데 2022년에는 지금 21명만 이렇게 하셨는데 2024년에는 90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국선 후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좀 그래프 좀 그 누적 건수를 2018년부터 쭉 누적 건수를 지금 카운팅한 거고요. 국선 후견 선임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표 보다시피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개시 초기에 선임하기도 하고 감독 과정에 선임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개시 초기에 선임할 때는 피후견 복리 증진을 위한 경우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다음에 후견의 후견 사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독 과정에서는 후견의 사정, 고령, 사망, 건강 문제 등으로 후견 변경이 필요하거나 마땅한 친족 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임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존 후견이 마땅하지 비위행위를 한 경우 그때도 직권 후견을 변경하고 추가 선임하거나 감독을 선임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국선 후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각 직역별 국선 후견 현황에 대해서 지금 표로 만들었고요.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지원, 후견인 조력 및 사무 지원, 법률적 조력, 그다음 재산관리 감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국선후견 운영 현황에 대해서 표로 정리했는데요. 성년 후견은 국선 후견을 선임하고, 그다음에 미성년 후견은 이제 보통 미성년 후견은 친족들이 하거든요. 뭐 조부모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보통 친족들이 미성년 후견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 국선 후견 감독으로 돼 있는데 감독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보통 지원,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 서비스 같은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원하기 위해서 국선 후견 감독원을 많이 직권으로 선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년 후견은 감독 과정에서 후견 변경, 후견 추가 선임, 후견 감독 선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미성년 후견은 개시 초기에 후견 감독 선임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다음에 심증 후견 및 조동 조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감독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 이제 그 신상 또는 재산이 좀 잘 되고 있는지 후견 감독 심층 조사 명령을 일단 해가지고 신상 보고가 적절되고 있는지 재산 변동 적절히 되고 있는지 보고요. 그다음에 보고서를 꼭 작성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그 심리 상담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조정 조치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후견인이 지금 장기간 동안 피후견인을 이제 개혁하고 그러면은 좀 장기 피로가 쌓여가지고 스트레스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친권자 사망으로 인해서 지금 상실감이 꽤 커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다 마치면은 그 보고서를 저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심층 후견 감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법관의 그 신상 심층 후견 감독 조사 명령을 하게 되고요. 후견 감독관의 신상 심층 조사 의뢰를 하고, 후견에 대한 심층 후견 감독 안내물 송달, 심층 후견 감독위원회 신상 심층 조사, 그 피후견인과 후견을 각 직접 대면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다음에 신상 심층 후견의 감독이 필요한 그 경우를 정리했는데요. 피후견인이 장기간 가정 내 간호 중이거나 시설 내 장기간 입소 중인 경우,
그다음에 후견인이 피고인의 신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학대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신상 심층 후견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법원이 이제 후견할 때는 주로 재산 관리 위주로 중심을 했다가 이제 피고인의 권익 보호와 피고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신상 보호 및 신상 보호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방향이 좀 전환됐습니다. 한때 코로나로 인해서 신상 심층 감독이 좀 주춤했는데 작년 2024년부터는 1,700건 정도 신상 심층 감독을 진행했고 올해는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은 신상 심층 감독을 아마 하고 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상 심층 그 기준이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이 일반 사건 중에 지금 자택개요 피후견인이 지금 집에 계시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이 사건 재산이 5천만 원 미만 사건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감독을 하지 않고 2년에 한 번씩 주기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2년 감독할 때마다 저희들이 신상 심층 위주로 이렇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층 후견 감독 위원 지금 그 제가 발제문 작성한 기준으로 지금 47명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난달 10월달에 이제 지금 신규 전문가 후견인 선발하고 또 재선정을 거쳤는데 지금 심층 후견 감독위원은 지금 현재 62명으로 지금 30% 정도 증가를 해서 더 많이 선발했거든요. 지금 신상 심층이 중요하다고 판단해가지고 그 감독위원들을 꽤 좀 많이 선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전문가 후견 충실화 방안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후견인은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후견인이 가족이든 전문가 후견인이든 후견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고인의 의사와 필요를 파악하고 피고인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여 이를 피고인에 설명하고 조언함으로써 피고인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재산을 둘러싼 고갈등 사건의 경우 선임된 전문가 후견인 보통 그 변호사나 법무사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그 법률관 전문가 후견인들은 재산 관리에 좀 중점 두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은 신상 보호에 문제가 발생해도 좀 후견 업무 난도가 좀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택개호인 경우 동고친족의 비협조와 방해로 후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토로한 사례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후견은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상 보호 욕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피고인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 후견인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가 후견 역량 강화 필수적인데 서울가정법원은 전문가 후견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 지금 서울가정법원이 연간 직무 연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한번 쭉 정리했거든요. 그 아까 오전에 박은수 후견 협회장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법원이 지금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도 지금 같이 좀 하고 있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교육 뭐 전문가 후견인들 교육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다 그런 업무를 다 하고 있어가지고 좀 행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작년 처음에 와서 좀 깜짝 놀란 저희 판사들은 보통 재판하고 판결만 쓰거든요. 처음 와서 뭐 발표를 강의를 하고 제가 원래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강의한 적이 판사하면서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내부 저희 뭐 논문 발표하고 그런 거 있었는데 지금 법원 사람 아닌 분들 상대로 이렇게 강의한 게 그때 처음이라서 좀 당황했는데 그 작년보다 조금 뭐 나아졌다고 저는 뭐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저는 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만 예. 보시죠. 이게 전문가 후견인 직무 연수 이렇게 하고요. 후견 감독 및 후견 상담위원 직무 연수, 국성후견 간담회 이런 연수도 있고, 그다음 신규 국성후견 직무 연수, 그다음에 전문가 후견인 등의 위촉 관련된 직무 연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 10월달에 신규 전문가 후견인 재선정 및 신규 과정을 다 거쳤거든요. 그리고 올해 지금
그 이분들 임기가 2년입니다. 지금 이번 달 1일부터 임기가 새로 시작돼 가지고 그 바로 그 시작된 날 지금 교육이 있었거든요. 세부 내용을 쭉 정리했고요. 예. 가지고 그 전에 쭉 하던 내용이고 2020년 신설된 내용이 좀 뒤에서 또 언급할 텐데 그 부재자 상속 재산 관리인 활동 이해 및 유의 사항 주제로도 첫 강의를 했습니다. 가지고 이때 이에 관련된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전에도 계속 말씀 나왔는데 가사소송법에 국선의견 근거 규정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현행 가상소송법이 시행된 34년이 경과했지만 지금 현재 그 개정을 지금 20대, 21대 국회에 지금 2번 정도 다 시도했는데 지금 다 임기 만료로 다 모두 폐기가 됐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선 후견인 근거 규정이 없어서 지금 현재 가사소송법 절차구조제도를 활용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지고 심판문에 국선 후견이라는 말 저희들 걸 쓸 수가 없습니다.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게 좀 심판문 봐서는 지금 전문가 후견인이 지금 그냥 일반 전문가 후견인지 국선 후견인지 전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심판함과 동시에 그 절차 구조 결정을 하거든요. 절차 구조가 있으면은 그때는 국선 후견이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방임과 학대 우려가 노출되어 있는 피고인의 복리와 보호, 권리 실현을 위하여 가사소송법에 국선 후견 제도 근거를 마련해서 법원이 더 쉽게 제대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 근데 폐기된 그 법률안에도 국선 후견 규정은 그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지금 또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이 또 올라가 있거든요. 이때는 국선후견 84조가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희 가정법원에서 그 전부 개정안 낼 때 국선후견 제도를 이것도 포함시키자고 했는데 앞에서는 지금 이게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에는 지금 이게 반영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꼭 지금 이게 법이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국선이 보수 이것도 좀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아까 좀 점심 먹을 때도 잠깐 이 말이 나왔는데 지금 일반 전문가 후견인 보수도 지금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고 특히 국선 후견인 보수도 좀 특히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국선 후견인 활동 일정에 그 공익 활동을 볼 수 있는데 그 보수는 현재 공공 후견인 지원 사업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그 보수를 참고해서 월 보수 계획을 책정하고 있는데 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금액이 좀 적습니다. 월 2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건의 난도를 봐서 약간 징계하게 하는데 좀 부끄럽죠. 월 20만 원이면.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조금 이제 이걸 좀 어떻게 좀 개선책이 없을까. 현재는 국선후견 제도가 법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그 후견법관 3명이 좀 아이디어를 내는 게 지금 좀 개선책이 좀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언급하겠습니다. 이제 서울가정법원 그 전문가 후견인 선정과 운영에 관한 내규에 보면은 그 부재자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할 때 그 명단에 있는 변호사 중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선의 보수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그 관리인 선임 시 전문가 후견인 중 국선 후견인을 우선만 선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선발 과정이 다 마쳤기 때문에 이걸 확정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전에 전문가 후견인이 37명이었나 그랬는데 수가 좀 국선 후견인 좀 지원하신 분 늘어서 지금 40명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국선 후견인 좀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각 직역별 전문가 후견인 상호가 소통이 필요하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지금 지금 매년 실시하는 직무 연수 과정에서 각 직역별 전문가 후견인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소통 공간, 특히 온라인 그런 공간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법률가들 경우에는 신상보호 영역에 좀 한계가 있고 사회복지사 등 그 영역에서는 재산관리 영역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지금 직무연수 과정에서 다양한 직역의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 외에 온라인상 소통 공간을 주도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이 한국후견협회에서 지금 격올로 하는 후견 사례 연구회라는 게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연구회를 좀 적극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지금 2022년부터 지금 서울가정보건과 한국후견협회가 한국후견대 공동 개최하고 있는데 후견대의 성과와 후견 관련 전문가들 요구를 반영하고 후견인들의 전문성 함양하여 높은 수준과 균질한 후견 실무 장착할 수 있도록 2023년 11월부터 후견인 사례 연구 모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고요. 그 참가 대상 보시고 사례가 축적이 되면 사례집 발간도 검토한다고 그때 맨 처음에 만들 때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읽었는데 사례집 발표할 정도 아직까지는 사례가 쌓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좀 더 쌓이면 아마 사례집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 6회 지금 개최되고 지금 모임 경과를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2회까지 진행을 했고 지금 이번 달 11월 24일에도 맞춤 후견 사례 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 아마 맞춤 후견 사례 지적장애인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문가 후견인 모임을 내실화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참고로 지금 저희 각 법원에 그 조정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 좀 체계적으로 좀 잘 돼 있거든요. 조직적으로 좀 운영하고 있고 회칙도 작성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임원진 회장, 총무, 이사 등 임원진까지 선출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우리 전문가 후견도 지금 이게 지금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그렇게 그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직역별로 대표자를 선정해서 서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좀 이렇게 좀 자주 모여서 좀 사례를 좀 공유하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렇게 한번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발표 감사드립니다. 부장판사께서는 오늘 발제에서 국선 후견인 제도 근거 마련이 시급하고 각 직역별 전문가 후견인 상호 간의 소통이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발제를 하신 부장판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후견 서비스 전달 체계 수립 과제와 전문직 후견인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실 박인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한국 성년후견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성년후견이 파라다임의 전환과 취약계층의 권리옹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주제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후견 시스템을 모색해 오신 후견 분야의 최고 법학자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슬라이드 준비가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슬라이드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집 99페이지에 제 발표용 슬라이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또 시간이 촉박하면 막 두서가 없어지면서 뭘 발표했는지 잘 전달이 안 될 우려가 있어서 제 문제의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션인 이제 전문가 후견인 세션으로 마련이 되었는데요. 앞서 이제 저는 제목을 전문직 후견인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일종의 저는 이제 문제 제기를 포함하는 용어의 사용인데요. 그러니까 후견의 전문가하고 각 직종의 전문직, 그러니까 변호사, 사회복지사 이거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는 직업적으로 후견을 하는 사람을 이제 프로페셔널 가디언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 전문직 이외에 직업적으로 후견을 제공하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중에서도 많은 후견 케이스를 경험하면서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은 전문직 후견인으로 프로페셔널 가디언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전문가 후견인은 오히려 본질적으로는 후견 서비스의 퀄리티의 문제다. 후견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후견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거는 지금 전문직 후견인이든 아니면은 그냥 자원봉사 후견인이든 혹은 친족 후견까지도 사실은 이것이 보편적인 서비스로 제공된다라고 한다면은 친족 후견인의 후견도 일정한 후견 서비스의 퀄리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결국 전문가 후견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후견 서비스의 퀄리티를 확보하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후견이라고 하는 거를 사적 자치 안에서의 일종의 가족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보다가 이것이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도 신청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공적 개입을 가능하게 한 제도의 변천을 겪게 되었는데, 그래서 일부에 있어서는 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후견 서비스가 제한된 형태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력이 부족한 분들의 후견 혹은 질적으로는 이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로서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고, 그 서비스는 궁극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제공해야 될 보편적 사회 서비스의 하나로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누구든 그런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후견의 서비스의 질, 그것이야말로 후견의 전문성이고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원래 이 세션을 기획했던 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전문직의 역할, 이런 것도 그런 큰 목표 하에서 다시 어레인지 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그냥 지금의 시스템, 전제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해서 보편적 사회 서비스로서 제공되어야 할 후견 서비스에 있어서 전문직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제 흔히들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사적 자치 제도에서 이제 공적인 보편적 사회 서비스로의 전환, 이것이 저는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사무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은 재산 관리에서 신상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보호 조치에 있어서는 대리, 행위 능력 제한 대리에서 본인의 의사 존중과 의사결정 지원으로 그 내용, 보호 조치의 내용들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실래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현행 제도는 약간 과도기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호 유형이나 보호 조치를 유연화해서 과잉 개입을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진전이 되었는데, 의사결정 지원이라는 관점은 본격적으로 우리 민법이 담고 있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보면은 이른바 어떤 본인의 복리가 본인의 의사보다는 존중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런 제도 틀 안에서도 우리는 후견 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들, 앞으로 이제 제도도 여기에 맞춰서 개편해 나가야 되지만 현행
툴도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천적으로 우리가 이 패러다임 전환을 수용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시죠. 이용 실태를 보게 되면은 그런데 당초 우리 민법이 우리 민법을 개정하면서 내세웠던 이념도 충분히 실천되지는 있지 못하다. 성년 후견 제도가 너무 넓고 그리고 보호 조치도 굉장히 탄력화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한 2, 3년 전에 그 박원철 부장판사님 기고를 보면은 실제로 제도를 유연화하기 위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라든지 대리권 제한 이런 거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돼서 지적됩니다만은 본인의 자율 존중 관점에서는 이제 후견 계약이 거의 잘 이용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거고요. 다음 부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감독 구조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이제 옛날 제도는 이제 친족회를 구성해서 친족회가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좀 일상적인 감독은 이제 그 친족회가 하고 법원은 이제 2차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적, 제재적 감독을 중심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후견 감독인으로 임의 기관화되면서 그 일상적 감독, 실제로는 이제 그 후견인이 일상적인 후견 활동에 있어서 어떤 상담과 조언, 상의해서 이제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 이런 기능에 이제 공백이 생기면서 가정법원이 예상치 않은 일상적 후견 감독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훈격 감독 사건에 전부 맡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능적으로 보거나 혹은 법원의 지금의 어떤 인력 구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감독의 핵심도 본인의 의사가 얼마나 잘 본인의 의사와 생활 환경에 맞게 후견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는가라고 하는 아주 섬세한 이런 감독이 필요한데 지금 감독의 구조는 뭐 제가 다 실상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부정행위 방지, 회계 중심 이렇게 제약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그거는 근데 기능적으로 봤을 때 가정법원이 그 계속 해 나가기에는 뭐 지속 가능성 면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거는 특히 이제 신상 보호를 중심으로 하면은 지역사회 사회 서비스하고 연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건 가정법원으로서 감당하기는 좀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 후견 사업, 공공후견 사업하고 있지만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요. 굉장히 정체되어 있고 어떻게 명목적,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정책으로 보면 이런 상태고 특히 제가 제일 문제의식을 갖는 건 뭐냐 하면은 공공후견 사업을 정부가 이렇게 시행하면서도 10여 년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후견 사업을 통해서 후견 전문가 혹은 전문성 있는 후견 기관이나 단체를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해도 전문성이 별로 채워지질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제한된 자원만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건을 감당하는 데 그치고 사실상 후견인들이 제대로 된 프로비전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매우 제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뭐 후견 유형에 따른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친족 후견의 경우도 친족 후견이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고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친족 후견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 아주 특수한데요. 일본은 오히려 여러 가지 친족의 부정행위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문가 후견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친족도 구하기도 힘들고요. 일본은. 그래서 이제 비중이 역전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는 후견인을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대신 후견인이 충분히 후견인으로서의 자각과 자기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조언과 이런 서포트할 수 있는 체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친족 후견인이 제대로 된 퀄리티 있는 후견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공후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퍼비전이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전문성, 공공후견 막 오래 해도 전문성 있는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문직 후견인의 경우에도 이제 전문가 후견으로 이렇게 혼동되기도 합니다만은 전문성이라는 게 제한적이죠. 법률가는 이제 법률, 사회복지사는 또 사회복지의 강점이 있는 거고, 말하자면 후견으로서는 토탈적인 여러 측면에서의 전문성들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후견 서비스의 질은 오직 후견 활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만 축적될 수 있는 것이라서 이거는 전문직이든 일반 뭐 친족 후견이든 모두든 지향해야 될 일종의 목표다. 후견에 있어의 전문성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견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이 후견이 보편적 서비스로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이 후견 제도의 틀 안에서는 후견인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감당하고 나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기능적으로 보면은 법인의 형태로 이거를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편적인 공공후견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에 있어서 후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인을 육성하는 것이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이제 후견 서비스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또 개인 후견인에게 과해지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법인 후견도 당연히 약점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이 이제 분산된다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오해하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후견 법인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모든 서비스를 법인인 후견인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후견 서비스의 전달 체계에 있어서 이 중추는 이제 후견의 전문성 있는 법인에게 맡기되, 후견인은 그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뭐 파트타임 활동가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안에서 이런 후견 전문성 있는 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친족에 의해서도 제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후견 서비스 전달 체계의 핵심에는 이런 법인들, 전문성 있는 후견 법인의 육성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것이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보편적 사회 서비스로서 누구나에게나 제공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공공후견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가 다음 단계 우리 후견 제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적으로는 이런 후견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법원은 이제 사후적 제재적 감독 기능을 주로 하게 되고, 일상적 사전적 감독, 이거는 사실상은 후견인에 대한 일상 활동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고 또 지역사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어레인지하는 이런 역할이거든요. 이런 역할들을 이제 공공후견 서비스 전달 체계가 담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이런 지원 체계를 공공후견도 이제 공공후견 전달 체계도 이제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 흡수해서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친족 후견인에 대해서도 일상적 후견 활동의 모니터링이나 지원 이런 것들도 하고요. 법원의 후견 재판 사무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사회조사 보고라든지 피후견인의 구인이라든지 심층조사라든지 이런 역할들도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복지 자원의 연계 이런 것들도 여기서 할 수 있게 하고, 후견 제도에 대한 홍보나 교육, 수요자의 발굴, 서비스 제공자 매칭 이런 역할들을 전부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그런 후견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는 부서가 필요하고요.
그것의 관리와 감독하에서 지역 사회에서 후견 전문성 있는 법인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참고가 되는 것이 이제 독일의 예입니다. 그래서 되게 독일의 모델, 이것이 뭐 꼭 정답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후견 제도를 고민할 때 상당히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을 많이 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있어서도 이제 후견 제도의 어떤 기본적인 법령이나 정책은 이제 법무부에서 하고, 후견 법인은 이제 지역 사회에 아주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법원이라고 하는 법원에서, 후견 법원이 소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법원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소년 보호 문제하고 성인 보호를 담당하는 이제 후견청, 소년보호청하고 기능적으로 이제 같이 밀접하게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있고요.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와 감독하에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후견사단 혹은 뭐 후견협회, 그 지역의 이제 후견협회 이런 데에서 앞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전문성 있는 후견 법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렇게 여러 법원, 지방자치단체 또 민간의 후견 전문가들이 법인의 형태로 협력하는 구조로서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독일의 모델이 우리한테도 많이 참고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넘어가고요.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후견청 같은 거 역할 좀 한번 보면은, 이제 후견청은 자기가 후견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후견 관계, 법원이랑 후견 협회, 지역사회 후견 협회 혹은 후견사단 연계와 협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성년후견청이 후견법원의 후견사건 심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조사 보고서나 후견인 추천이라든지 심리에 필요한 심층 조사가 필요한 것들 지원하게 돼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지역사회의 후견법원은 지역사회의 후견청의 서포트를 받을 수, 심리 절차를 서포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이제 후견사단, 후견협회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후견협회도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에 있어서 이제 예전에 이제 직업적으로 보수를 받는 후견인들은 전문직이 아니면은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만 이제 보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후견인들 뭐 교육이라든지 상담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후견 사단의 역할들이 점점 이제 최근에 이제 독일에서의 성년 후견제도 개혁을 통해서 그 역할이 더 강화됐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은 후견 협회가 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이거 이제 보편적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어서 후견 협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걸맞는, 그 공익적 역할에 걸맞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이 성년 후견제도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 중에 하나는 반드시 법정 후견에만 한정되지 않고 우리의 임의 후견 계약에 해당하는 임의 후견 제도의 보급 이런 것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역할이 부여되어 있고요. 특히 추가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친족들이 하는 거는 사실은 후견협회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반드시 이 지역사회 후견협회하고 지원을 받기로 하는 여러 가지 상담이나 지원이나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에 관해서 특별한 협약을 맺은 사람만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제도 하에서는 이제 친족 후견인도 이런 후견협회의 공식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의 관리와 감독 혹은 지원을 체계 안으로 편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거는 이제 법령에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협약 당사자 후견이 된 친족 후견인이랑 이 협회하고 협약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보수를 받지 않은 후견인을 선임할 때도 이런 협약이 체결된 사람을 우선해서 선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제약됐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문직도 이제 이 후견 서비스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장차 이제 보편적 사회스럽 서비스로서 국가나 정부가 책임을 주는 공적 후견 서비스 전달 체계가 보편적인 후견 서비스의 공급 체계가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전문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문직 후견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고민의 출발은 지금은 개인적으로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이 있다. 보편적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문직도 이제 그런 전문성 있는 인력들을 채용한다든지, 그래서 조직과 체계와 조직을 가진 법인 형태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여전히 소수의 민간의 소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재산이 많은 이런 제한된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전문직들이 여전히 독자적인 후견 시장을 확보할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후견 서비스에 있어서는 전문직도 지금과 같은 태세로서는 태세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우 유익하고 시사적인 발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오늘 발제에서 후견 법인의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공공후견 서비스 전달 체계 수립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좋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 표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토론자들의 토론을 듣기 위해서 일단 다 올라오시죠? 예, 일단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직업별 전문가 후견인들, 변호사, 사회복지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 배태민 변호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배태민 변호사님은 대한변협 성룡후견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셨고 후견 법률 실무와 제도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신 아주 훌륭한 변호사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 부장님 또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전문직 후견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국선 후견 운영 관련해서 아마 지금은 제도 초기고 해서 많이 활성화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제 주위에 우리 저는 변호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보수나 이런 거 상관없이 뭐 지정해 주시면 하려고 하는 변호사님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정해 주시면은 열심히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후견 법인 활용 관련해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사실 이제 변호사로서 후견 업무 저도 초기 단계부터 했지만은 재산 관리 이런 것들은 이제 고유하게 저희들이 늘 하던 업무니까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신상 관리나 이런 것들은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공적 후견 서비스 관점에서 후견 법인 모색하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첨언해서 이제 후견 업무를 제가 변호사로서 수행하면서 좀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전문 후견 충실화 방안 관점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가 후견 선정 관련해서인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족들 간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친족 후견 선임하지만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후견이 선임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후견인 개시 여부나 후견인 선정 단계에서
사건 본인의 의사가 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처리했던 사건 중에서도 후견인이 지정이 됐지만은 사건 본인이나 친족들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친족 후견인 변경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초기 단계에서 좀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시 후견인 제도 활용 관련해서 아시는 것처럼 임시 후견인은 이제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재산 보존이나 신상 보호 등을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피후견인 권리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임시 후견인이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사건이 확정되게 되면은 저희들도 이제 나중에 사건을 본후견인 지정된 후에 재산 일시된 재산 회복하려고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은 1심 단계에서 임시 후견 선임을 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임시 후견 선임하는 경우라도 후견인 권한 범위가 좀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실질적인 후견 활동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판은 가급적 신속히 하시되 만약에 이해자들 간의 분쟁이 예견되거나 심판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 후견인 권한 범위를 확대해서 피후견인 권리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 명령 관련해서 이제 예전에는 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후견인들이 좀 어려운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빨라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이제 다소 아쉬움을 지적하는 소리들이 있어서 신속하게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 관련해서는 이건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아마 법원에서도 매년 정기적으로 유관기관과 간담회 가지시면서 제도 개선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마 여기 전문가 의견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금융 업무를 뭐 본인이 하시든 직원들이 하시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비 외에 일정 금액 이상은 법원 이제 허가 받도록 돼 있는데 막상 금융기관에 가면은 실제로 지출 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제시하도록 해가지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지출이 어려운 경우들도 많아서요. 네, 금융기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협조하고 제도 개선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보수 관련해서 1년에 한 번씩 법원에 저희들 이제 보수 청구해가지고 보수를 수령하시고 하는데 가족들의 이제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제로 저도 한 뭐 1년에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2년, 3년 동안 업무 수행하고도 보수 청구가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뭐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이제 심판문에 특정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제시되긴 했었는데 이런 거 포함해서 보수 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좀 서로 간의 연구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후견이 사망한 경우에 이제 후견 업무 종료되는데 나중에 그 보수 결정을 받더라도 이제 사망하면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후견인들이 보수받는 대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집행하는 경우 집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실제로 지금 한 1년 좀 안 되게 사망으로 인해서 후견 종료됐는데 아직까지 보수를 결정은 받았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후견인 중에서 이제 저희들처럼 뭐 재산 관리가 중점이 되는 파트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신상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피후견인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직역에 있는 전문가 후견인에 대한 보수를 현실화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후견 감독 관련해서는 실제로 뭐 최근에 제가 그렇게 전문가 후견인이 불법 행위를 했다 이런 사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감독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법원의 부담을 들어줄 수 있는 후견 감독기관의 설립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보수에서 잠깐 말씀했지만은 사망 시에 피후견인 사망 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기 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사실 그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하면 예금 인출금 안 되고 후견인이 마무리 작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후견 업무를 종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망 후에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금전 지출도 가능하다고 하는 제도 보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원과 후견인의 소통화가 필요성에 관한 부분인데 아마 제도 초기에는 판사님들하고 이렇게 좀 업무적으로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상의도 하고 해가지고 처리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현실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꼭 그 개별적인 이런 어떤 의사소통이 아니라 또 그 전문가 단체하고 간담회 이렇게 이 세미나나 이 후견 대회에서 판사님들 의견 듣는 것도 굉장히 보람이 있고 유익한데 직접 이제 재판하시면서 또 느끼시는 것들이나 또 후견인들이 전달해주고 싶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단체하고 간담회 같은 것들을 자주 해주셔가지고 판사님들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법원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전문가 후견이나 전문가 단체의 역할도 중요한데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후견인 직역에 따라서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상보호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서 여러 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도 이제 이 분야 지식 습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스스로 노력해야 되지만은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전문가들끼리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연구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그 일본 변호사회 방문해서 이 후견 관련해 가지고 세미나 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후견의 경우에 있어서는 변호사회가 후견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관리한다든지 그래서 법원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 이런 것들도 수행하고 있고 또 후견인 선임한 후에 뭐 검토회를 개최해서 과제를 정리하고 또 활동에 대해서 조언한다든지 또 연수회를 실시한다든지 또 상담 체계도 운영하고 또 정보교류 시스템도 구축하고 후견인 가이드라인도 작성하고 또 수임한 후견 안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관리도 하고 또 가정법원과 협조도 하고 이런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사실 대한변협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양성교육이나 보수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다른 뭐 법무사 단체나 사회복지사 단체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외국 사례로 참조해가지고 효율적인 역할을 전문가 단체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한변협 같은 경우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보수교육 외에도 정기적으로 후견위원회에서 세미나 등을 개최했었고 또 소위원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연구 결과물도 또 획득하고 또 전문가 단체들끼리 아까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전문가 단체들끼리 서로 좀 논의하고 협업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변협에서도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뭐 더 저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변협이나 전문가 단체 역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확 꺼버리려고 했습니다만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서 끄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후견인의 권위 향상과 역할 확대에 대한 귀한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토론자인 이충희 사무총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은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이자 법무사님으로서 법인 후견인의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업무 수행 구조를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시는 훌륭한 법무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충희 법무사입니다. 법인 후견인 관점에서 공공후견 서비스 전달 체계 수립과 전문가 후견인 역할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전문가 후견인 등의 선정과 운영에 관한 내규에 근거해서 2025년 9월 현재 총 162명의 전문가 후견인을 이제 그 명부에 등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격별로는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또 공인회계사, 법인 이렇게 법률과 복지, 회계 영역을 포괄해서 선임한 것 같습니다. 또 2018년에 시행된 국선 후견인 제도에서는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법원 예산으로 그 후견 보수를 지급하는 공익형 모델로서 그 서울가정법원에서만 2024년 말 기준으로 누적 건수가 237건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그 전문가 후견인의 활동 영역이 단순한 부충적 역할을 넘어서 공적 후견 체계의 중심축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본부가 발간하고 있는 그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 감독 사건의 현황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2013년 성년 후견 제도 시행 이후로 그 성년 후견 사건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전체 잠재 수요에 비하면 그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그 이용 실태가 성년 후견 유형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한정 후견, 특정 후견은 낮고 임의 후견 계약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 장애 유형별 공공 후견 사업이 그 예산 부족과 전문 인력 그 부족으로 사업이 많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후견인 활동을 지도 감독해야 되는 지자체의 역량도 충분하지 않아서 실질적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 후견인이 단기 교육 후에 선임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그 후견 업무의 복잡성 또 법률적 판단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또한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피후견인의 권리 옹호와 재산 관리 모두를 그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 후견인의 역할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법인 후견인의 역할과 제도적 가능성으로서 그 박인원 교수님께서는 법인 후견인이 전문가 풀을 활용해서 다학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개인 후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법인 후견인은 조직적 지식 축적과 내부 감독 체계를 통해서 후견 서비스의 질을 균질화할 수 있고 또 후견 보조인을 통한 그 라포 형성이라든가 또 복수 담당자 체계로서 지속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법인의 경우에도 법무사 중심의 그 전문가 후견인 양성 과정을 이수한 인력이 직접 후견 사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법원 보고 또 공공기관과의 협의, 사회복지 연계 등을 복합적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법인 후견인은 향후 공공후견 전달 체계의 핵심 주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 재무 전문직은 후견 서비스의 시장형 영역에 주로 참여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 공공 후견회에서도 이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추진 중인 국선 후견 제도상의 법무사 변호사의 비중의 확대가 이러한 방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고 또 법률적 판단과 신상 보호의 균형을 갖춘 후견 서비스 모델을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후견인의 역량 강화 직무 연수의 체계에 관련해서는 서울가정법원이 매년 전문가 후견인 직무 연수 또 심층감독위원회 교육 또
국선 의견인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직역 간 전문성을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이러한 시도가 그 전문가 후견인의 질적 제고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봅니다. 향후 제도의 그 개선 방향으로 앞서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국선 의견 제도에 대한 그 가사소송법 개정이 그 관련 규정이 명문화돼서 법원이 안정적으로 국선 의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독일의 모델처럼 정부, 지자체, 법인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다층적 체계가 필요해서 정부는 정책과 기준을 제시하고 수립하고 지자체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담당하며 또 저희와 같은 법인 후견인이 실제 후견 사무를 수행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가정법원과 한국후견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후견 사례 연구회처럼 직역 간 협력과 정보 공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간의 그 상호 보완적 협력이 피후견인의 권익 옹호와 의사결정 지원에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성년 후견 제도의 근본 목적이 그 피후견인 의사를 존중하고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지속성, 공공성을 겸비한 후견 체계가 또한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인 후견인이 향후 공공 후견 전달 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법적, 재정적 기반을 정비해서 전문가 후견인의 역량이 그 후견 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그것이 자기 결정의 존중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연대 원리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용도 아주 좋았지만 시간을 적절하게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토론자에서 존경하는 박준기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은 현재 한국 후견사회복지사 회장으로서 법률과 복지의 경계를 잇는 전문가라는 철학 아래 후견 활동을 선도하고 계십니다. 회장님은 사회복지사 직역의 전문성을 활용한 후견 모델 구축에 힘써오신 훌륭한 사회복지사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소 과분한 소개를 받은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 박준기입니다. 그 좌장님의 시간 관리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잘 알길래 잘 알고 있기에 요약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 의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는 두 분의 발표를 들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특별히 박준기 부장판사님의 그 법적 제도 근거 마련에 대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리고 박인환 교수님의 독일의 후견 서비스, 공적 후견 서비스 제도에 대한 소개가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두 분의 발표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다만 지금 이 직역 앉아 계신 분 중에 사회복지사 직역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제 입을 주목하고 있을 것 같아서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오늘 모인 것도 결국은 전문가 후견이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것인가 하는 데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저희들에게 가정법원에서는 상벌 관리만 잘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저렇게 극단적으로 짧게 표현을 했는데 상이라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앞에 토론자도 말하고요. 말씀드리고 박정기 판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의 교육은 직무연수 또는 직역 간의 사례 발표 몇 년째 거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바라기는 정말 그 심화된 교육에 저희가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교육으로 저희를 역량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수입니다. 우리 박정기 판사님께서 좀 부끄럽다고 말씀하셨는데 받는 저희도 부끄럽습니다. 10만 원이었던 심층후견 감독 비용이
저희가 1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기는 양쪽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예산 확보 노력하시고 한다고 했으니까 기대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장 되리라고 생각 안 씁니다. 저희가 얘기를 해놔야 나중에라도 그렇게 반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희망사항을 말씀드린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인정과 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한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시면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에 따른 인정을 좀 해주시고 보상을 해주시면 어떨까? 예를 들면 과감하게 해외 연수를 보내준다든가 잘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또 견문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든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역 간의 모임 해야 된다 하지만 아직은 온라인상으로 하는 게 법원에서는 무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무리가 실현이 될 때까지 저희가 스스로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에서 직역 간의 모임으로 저희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후견 사례 연구회가 격월로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은 되고 있지만 이게 시급성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말씀드린 대로 법이 부족한 저희들은 법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다른 두 직역은 저희의 도움을 받고 해서 저희들이 뜻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직역 간 모임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동호회 모임들을 기억하시고 지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듣고요. 상해 관련된 마지막 사항으로는 저희가 조금 약간 위험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저희들의 어떤 안정성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보험을 나중에 들 수 있다면 더욱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서 그런 거니까 이해는 하지만 칼이 보이는 위험한 곳에 저희가 가야 된다든가 이럴 때 혼자가 아니고 둘이 갈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저희들의 안정성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주시면은 존중받고 있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스로 저희가 저희에게 벌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또 잘못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윤리적, 도덕적 민감성이 둔화되어서 그렇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정 예방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방 관리 방안을 법원이 좀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윤리적으로 만약에 잘못하면은 안 되겠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같이 공유하고 그런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을 통해서 더 잘 달리도록 하고 벌을 잘 관리해 줌으로써 저희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상벌 관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 하시는 전문직 후견인들에게 해외 연수 어떠세요? 네, 촌철 살인 의견을 주신 박준기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동근 회계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계사님은 삼성회계법인 대표이시고 한국후견협회 감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점점 짧아지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종합토론 10분은 보장해 주셔야 되니까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소개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피후견인이 점점 다가오는 입장에서 이제 이 발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고 싶은데 지금 페이지 135페이지하고 138페이지는 박정기 판사님이 강의하신 걸 AI로 돌려서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9페이지는 박인환 교수님이 강의하신 걸 AI로 돌려가지고 정리한 것이고 후견 업무 관련돼서도 AI 도입에 대해서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36페이지 발제문에 대한 논점부터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 처음에 강의하시면서 판사님하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전문직 후견인, 전문가 후견인 용어를 갖다가 혼동해서 쓴다는데 저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제 주최를 하면서 전문가 후견인이 되어버렸는데 이 용어 자체가 조금 없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교수님이 후견 전문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후견 전문가가 필요한 거지
전문가가 꼭 뭐 회계사나 세무사나 변호사만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발주문에 대한 논점 3에 보시게 되면 소외된 전문가 후견인, 우리가 이제 성년 후견이 2013년도 도입이 됐었는데 2015년도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 감독위원이라 그래가지고 회계사 31명, 세무사 11명을 이제 지정해서 교육하고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공인회계사 뭐 한 명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처음 시도하면서는 회계사회라든지 세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는 있었는데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보게 되면 후견인 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회계사회나 세무사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회 공헌 측면에서 회계사들 중에 저처럼 피후견인이 가까워주는 입장이 되게 되면 공헌하고 싶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이라는 그 테두리 내에서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지금 10년, 20년, 10년, 15년 지나도 점점 전문가라는 툴 자체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뭐 말씀드릴 거는 그러지만은 지금 94페이지에 보게 되면 부지자 재산 관리인 등의 선임에 보게 되면 왜 전문가 관리인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법무사가 있는데 변호사 중에서 선임을 합니까? 이 법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점점 법원 자체 내에서 전문가라고 툴을 만들어 놓고 그 전문가 전체를 포함하지 못하는 그런 식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교수님이 강의하신 내용 중에 아까 후견 전문가라는 내용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스템하고 연결시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조금 AI로 돌렸을 때는 그 부분이 잘 안 나타났었는데 140페이지 7번 9번이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 내용인 것 같아요. 후견 서비스를 보편적 사회 서비스로 전환한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국민연금이 우리가 도입된 게 1999년부터 전국민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됐거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하고 후견 업무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게 필요하지 않나. 만약에 법적 분쟁이 생긴다 그러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통해서 넘어오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법원이 중심돼 가지고는 성년 후견이라든지 후견 업무가 정치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너무 법적인 관점이 아니잖아요. 법적인 테두리에 가는 후견 업무가 뭐 아까 18%밖에 안 된다면서요. 많은 80%는 후견 업무 아닙니까? 후견 업무잖아요. 제가 피후견인 입장에서 저는 법원으로 안 갈 거예요. 그러더라도 후견 업무는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폭적인 연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법원 중심이기보다는 사회복지 시스템, 지자체 시스템, 국가 시스템 이런 쪽으로 발전해 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AI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그리고 여러 가지 귀한 제언을 해주신 조동근 회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15시의 예정인데 지금 7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로의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돌렸는데도 안 되는데 90분은 약간 적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발제자님들이 토론 들으시고 아주 감명 깊었던 한두 가지만 우리 박 부장판사님을 먼저 모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윤환 교수님 부탁드리고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시죠. 예. 그 배태민 변호사님 그 토론문 보다가 조금 저희들 좀 질문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좀 정립할 게 있어가지고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임시 후견제도 좀 적극 활용하자고 하는데 다툼이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사전 처분을 해도 이게 즉시항고를 해버리면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또 위에 이게 지금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처분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지금 성년 후견, 한정 후견 개시 청구하는 사건은 꼭 뭐 필요한 급한 사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임시후견 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 부동산 매각행위 이건 지금 만약 이 임시후견이 지금 이게 부동산 매수할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좀 이걸 좀 임시후견지 부여해가지고 하게 해달라. 그래 지금
유일한 재산이고 그런 경우 저희들 알 수 없거든요. 재산 목록을 지금 청구인이 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거 모르고, 특히 본인 유일한 재산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 감독이 절실하거든요. 이거 만약 매각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사용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임시 후견을 선임해 줘가지고 부동산 매각을 했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년기 개청구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가끔 있어가지고, 많지 않은데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임시후견인 제도를 좀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는 걸 좀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좀 보수 관련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좀 심판문에 미리 명시해주면 어떠냐, 그런 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국선 후견인은 지금 저희들이 그 심판문 작성하면서 절차 구조를 하면서 그 보수 그 금액 나중에 보수 청구 들어오면은 그때는 후견은 월 보수가 20만 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판문에 월 20만 원 지급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후견 사건 같은 경우는 좀 다 이게 좀 다르잖아요. 특히 갈등인 사건 같은 경우는 초기에 후견 업무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업무가 많으면 보수를 많이 받아가세요. 근데 조금 안정화가 되면은 그 좀 업무 줄기 때문에 보수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판하면서 보수액도 미리 좀 정하는 건 이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피고인 사망했을 때 그 보수 지급 받는 게 어려울 수 있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망하고 바로 그 예금 인출 못하는 게 아니라 사망 신고 전까지는 예금 인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망하고 한 달인가요? 사망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전문가 후견인은 사망하고 보수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미리 요청을 하십니다. 지금 보수 받을 금액을 미리 좀 법원에서 좀 예납 명령을 해서 법원에 좀 보관하고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금액은 나중에 보수로 받아가기 편하기 때문에 이런 안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 후견인은 이런 걸 좀 활용하시면 좀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앞서 제 의견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조금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황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뜻밖의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로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후견 서비스 상황이 지금과 같은 형태가 계속되지 않는다. 이것이 상당히 새로운 요구를 받고 있고, 거기에 맞는 후견 서비스 전달 체계를 우리가 새롭게 마련을 해 나가야 되고, 이것을 전제로 각 전문직들이 거기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분 남았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이것으로 제2세션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2세션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발표자님들, 장시간 방청해 주신 방청객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15시 10분부터 진행되는 본회의 3세션이 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 그리고 계속 자리를 지켜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모두 제2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완벽하게 시간을 준수해 주신 좌장님을 비롯한 발제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시 10분부터 본회의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